오늘도 좋은 말씀 가져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오찬호 작가님의 민낯들이라는 책 속의 한 챕터입니다. 먼저 오찬호 작가님 소개를 조금 드려볼게요. 오찬호 작가님은 사회학자신데요. 쓰신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드리는 민낯들 외에도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진격의 대학교,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또 지금 여기 무탈한가요? 곱창 1인분도 배달되는 세상, 모두가 행복할까? 세상이 좋아지지 않았다고 말한 적 없다.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민낯들은 13번째 단독 저서라고 하네요. 그리고 차이나는 클라스, 어쩌다 어른, 세바시 이런 방송에도 출연하신 바 있습니다. 오찬호 작가님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익히 알고 있기는 했는데요. 이 익히 알고 있다는 사실이 독서를 자꾸만 미루게 하는 바람에 민낯들이라는 책을 최근에서야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3년 전인 2022년에 발표하신 책이고, 잊고 또 잃는 사회의 뒷모습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는데,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 있는 현장을 민낯이라는 은유로 묶어낸 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방금 제가 문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을 하면서도 이 표현이 너무 간단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민망한데요. 그 문제의 현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부에 6개, 2부에 6개, 이렇게 총 12개의 민낯이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 민낯, 고 변희수 하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두 번째 민낯, 설리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고 최진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민낯은 운동선수인 고 최숙현, 네 번째 민낯은 노동자 고 김용균, 다섯 번째 민낯, 성북 내모녀 사건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 이야기입니다. 고 성북 내모녀. 그리고 여섯 번째 민낯은 고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그리고 2부로 넘어가면 7번째 민낯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8번째 민낯 N번방 사건, 9번째 민낯 낙태죄 폐지, 10번째 민낯 세월호 참사, 11번째 민낯 박근혜 대통령 탄핵, 12번째 민낯 조국 사태. 네, 이렇게 이야기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목차를 들어보시면 이제 대충 다 아는 사건들이시지요. 그리고 대충 다 아는 사고들이고요. 근데 제가 아까 오찬호 작가님을 소개해드리면서 저 작가님을 너무 잘 안다는 사실이 오히려 독서를 방해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12문제들 역시 어느 정도 그런 속성을 좀 띠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충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했던, 이게 목차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읽을수록 굉장히 깝깝하고 쓸쓸해지는, 그리고 되게 절망스러워지는 이야기들인데요. 그럼에도 저는 이런 책을 읽게 될 때마다 한편으로는
좀 감사하기도 합니다. 다행스럽기도 하고요. 이런 절망적인 문제적 세계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파고드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다행스럽고 그렇습니다. 그에 비하면 그거를 그냥 편하게 앉아서 읽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마음으로 이런 책을 읽을 때 더 눈에 힘을 주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읽어드리려고 준비한 챕터는 이 민낯들 가운데 제가 가장 모르고 있던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스포츠계의 이야기인데요. 저 같은 일반인들은 자세히 알기가 어려운 운동선수들의 또 다른 세계를 오늘 들어주시는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민낯. 맞아도 별 수 없다. 때려주는 선생이 진짜라는 이들에게. 고 최숙현. 1994년 초 20대 초반인 배우 장동건이 주연한 드라마 마지막 승부가 화제였다. 당시 최고의 인기 종목이었던 농구를 소재로 했는데 줄거리는 이렇다. 고교 농구 선수 A와 B는 자신의 학교를 우승으로 이끈다. A와 B, 그리고 이들보다 실력이 부족한 친구 C는 같은 대학으로 진학하기로 한다. A, B가 가는 조건으로 C도 끼워서 입학을 시켜주는 식이었다. 그런데 A가 마음이 변해 다른 대학을 선택한다. B는 원래대로 입학이 가능했지만 A 없이 C까지는 어렵다는 학교의 통보를 받고 친구 C에 대한 미안함에 진학을 포기한다. A 때문에 낙동강 오리알이 된 두 친구는 술로 방황의 나날을 보냈는데 그 와중에 C가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B는 어렵게 공부해서 겨우겨우 대학에 합격하고 우연히 체육대회에서 농구 실력이 드러나면서 농구부에 발탁된다. 이제부터는 모두가 아는 이야기다. A를 이기겠다고 B는 머리 빡빡 밀고 이를 갈면서 훈련에 매진한다. 결국 마지막 승부 끝에 이긴다. 그리고 A가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음을 뒤늦게 알고 서로 화해하는 훈훈한 마무리. 시류에 편승했다, 전형적인 줄거리다 등 비판도 많았지만 나는 이 드라마가 한국 체육계의 고질적 문제 두 가지를 선명하게 보여준 나름의 수작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잘하는 선수 한 명이 기타 등등의 인생을 책임지는 괴상한 진학 형태다. 잘하는 중학생 선수 한 명을 영입하기 위해 고등학교 슈퍼스타를 영입하기 위해 대학교는 에이스 아무개만 보내주면 동료 몇 명도 함께 받아주겠다고 제안한다. 함께 대학 가면 좋은 거 아니냐고, 잘하는 사람 덕 좀 보는 게 잘못이냐고 순진하게 생각하면 될까? 아무개와 함께 딸려갈 몇몇은 이 밧줄을 붙잡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자연스레 행운의 티켓을 제공할 선수 아무개와 감독에겐 권력이 생기고 누군가에게는 이들에게 찍히면 끝장이라는 두려움이 발생한다.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인상, 불편한 느낌을 풍긴다면 선택될 수 없다. 무엇이든 받아들여야 한다. 폭력을 당했든 보았든 들었든 말이다. 다 묻고 다 덮어야 한다. 특히나 어쩌면 자신의 운명을 책임져 줄지 모를 슈퍼스타가 나쁜 일의 주범이라면 자신이 피해자가 된들 상관없다.
에이스가 잘못되면 자신의 다음 여정도 뒤틀리니 심각한 것도 사소하게 넘긴다. 이 과정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피해자는 계속 참고 가해자는 언제나 참지 않는다. 결국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 작은 세계 안에서는 폭력이 아닌 것으로 둔갑한다. 특정한 사람들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누구는 때리고 누구는 맞으며 운동한다. 선수 끼워 팔기는 오랫동안 관행이었다. 그냥 사람만 끼워졌겠는가. 돈이 오가는 입시 비리였다. 잘하는 선수의 부모가 대학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못하는 선수의 부모는 감독에게 돈을 주며 어찌어찌 엮어달라고 옵소했다. 이때 맺어진 동맹의식은 누군가에게 평생 족쇄가 된다. 1990년대 말부터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었지만 지금도 관행의 유산들이 종종 등장한다. 선수 끼워 팔기를 검색하면 여전히 체육계 입시 비리의 사례로 등장한다. 서로 입만 맞추면 비리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체육계의 폐쇄성과 일상적 폭력은 과거보다 줄어들었겠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구조적 문제다. 의문이 있다. 피해자들은 왜 참기만 할까? 운동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이유가 그렇게 중요해서일까? 아니다. 운동을 계속하지 못할 때의 상황이 더욱 위험천만하기 때문이다. 그걸 마지막 승부에서도 잘 보여준다. 드라마는 운동선수의 길이 꼬였을 때 어떤 현실이 개인 앞에 도래하는지를 잘 드러냈다. 친구 따라 대학 진학에 실패한 2명은 농구를 그만두었으니 다른 걸 하면 되겠지만 쉽사리 길이 열리지 않는다. 한 명은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술만 먹다 결국 세상을 떠나고 한 명은 시험을 쳐서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 기초부터 다시 공부한다고 고군분투한다. 운동선수에게 운동을 그만둔다는 건 백지 상태가 되어 망망대해에서 허우적거려야 함을 뜻한다.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은 이도저도 아닌 현재를 버티게 한다. 폭력에 입을 다물게 한다. 운동을 그만뒀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좁은 바닥에서 내부 고발자라고 나쁜 소문이라도 나면 코치 자리 하나 얻지 못한다. 학교 운동부에 들어갔으니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할 사람도 있겠다. 나 역시 1990년대에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눈으로 확인한 운동부의 모습은 매우 극단적이었다. 운동부 친구들은 시험지를 받기도 전에 OMR 카드에 답을 대충 체크하고 나가버릴 정도였다. 이 극단적 행동을 아무도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공부와 운동을 병행한다는 말이 없을 때라 극단을 보면서도 놀라지 않는 극단적 인식이 가능했다. 폭력이 싹틀 극단과 묻힐 극단이 다 갖춰졌던 셈이다. 세상을 둘러보니 이건 당연하지 않았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류현진 선수는 한 해 연봉이 2천만 달러, 247억 원이다. 야구 잘해서 매해 200억 넘게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놀라운데 이를 4년간 보장받았으니 얼마나 대단한가. 추신수 선수는 2014년부터 7년 동안 총 1억 3천만 달러, 1,500억 원을 벌었다.
체결 시점 기준 100년이 넘는 미국 야구 역사에서 금액으로 27번째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계약이었다. 류현진, 추신수 선수의 몸값이 어마한 데에는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의 활약이 컸다. 지난 2001년 말 박찬호 선수의 5년 6,500만 달러 계약을 성사시키며 한국에도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다. 스콧 보라스는 출중한 협상력으로 선수들의 몸값을 최대한 높이는 데 탁월한 수완을 지녀 구단으로부터 악마 소리를 듣는 전 세계 최고의 에이전트다. 에이전트는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구단을 설득해야 한다. 각종 통계 자료를 준비하는 건 기본이고 심리전도 펼친다. 변호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셈인데 보라스는 실제 변호사다. 그래서 협상도 잘했을 거다. 게다가 약학박사 학위 소유자다. 이력만 보면 공부만 하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 보라스는 놀랍게도 야구 선수였다. 잠시 야구를 했다가 그만두고 학업에 전념한 것도 아니다. 프로팀에 지명받을 정도로 실력이 좋았다. 미국 프로야구 구단의 신인 자격으로 발탁되려면 야구 실력이 또래에서 상위 0.1% 수준이어야 한다. 100명 중 1명이 아니라 1000명 중에서 최고 혹은 그보다 더 잘해야 기회를 얻는다. 그러니까 보라스는 공부가 아니라 야구에 미쳐 살았다는 거다. 우리의 시각으론 말이다. 보라스는 무릎 부상으로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꿈을 포기한다. 그리고 박사 학위를 따고 변호사가 된다. 이 과정이 10여 년 걸린 것도 아니다. 몇 년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속세와 담을 쌓고 하루 20시간씩 공부만 했다는 무용담은 없다. 그건 그야말로 뭐 아니면 도인 시스템에서나 등장하는 이야기다. 운동 이외의 것에 한눈 팔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많은 곳에서 운동 이외의 것을 제대로 하려면 또 다른 전쟁이 필요하니까. 한국에서 운동한다는 건 교실에 들어가지 않고 훈련만 했음을 뜻했다. 추신수 선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그때까지 영어는 알파벳 대문자만 알았다고 방송에서 밝힌 바 있다. 운동의 모든 것을 바쳤고 운동 이외의 것을 포기했다는 말이다. 그렇기에 운동부에 들어가고 싶은 학생들은 부모님께 허락받는 게 큰일이었다.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운동부에서 좋아하는 걸 여한 없이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두 갈래 앞에서의 고민이다. 운동하는데 왜 공부를 포기해야 하는지를 묻지 않았던 사회에서 운동의 길은 반드시 운동으로 성공해야 함을 뜻한다. 뭐 아니면 도인이, 부모는 망설일 수밖에 없다. 공부를 포기하고 운동을 선택해서 추신수 선수처럼, 아니 그 절반의 절반 수준만큼이라도 성공한다면 무엇이 문제겠는가. 하지만 그런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경제활동 인구 중 운동선수는 아주 일부인 게 당연하다. 애초부터 바늘구멍인 이 바닥은 운동에만 집중한다고 성공이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당연함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져야 한다. 운동을 통해 성공할 0.1%의 확률을 위해 운동 이외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옳은지, 성공하지 않을 99.9%를 위해 학업을 포기하지 않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지 말이다. 야구를 포기하고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시스템이 어느 쪽이었는지는 분명하다.
그러니까 미국에선 운동선수도 공부를 한다는 말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학업 성적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운동부 생활을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는 건 운동하려면 공부부터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말이니까. 운동이 전부가 된 공간에서는 부당함을 참는 게 미덕이다. 잘 참으면 의지, 인내심 등 고상한 말로 포장된다. 운동으로 성공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니 그 유일이 불확실해지면 불안하다. 부조리함을 외부에 알려야겠지만 만약 별 효과가 없다면 괘씸죄에 얽힐까봐 조마조마하다. 이 두려움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 불확실한 정의로움을 붙들고 있는 것보다는 굴욕적이라도 하루하루 버티는 게 차라리 낫다고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기준보다 체육계 내부가 더 느슨한 이유다. 느슨하면 폭력에 긴장하는 사람이 없고 그 폭력을 폭력이 아니라고 포장한다. 다 잘 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헛소리로. 고 최숙현은 트라이애슬론 선수였다. 이 운동은 수영, 사이클, 마라톤 세 가지를 연이어 겨루는데 흔히 철인 3종 경기라고 불린다. 최 선수는 아시아 트라이애슬론 선수권 대회 주니어부에서 동메달을 딸 정도로 어릴 때부터 실력이 대단했다. 운동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에 계속 운동에 매진했을 것이다. 하지만 희망은 절망이 된다. 고교 졸업 후 들어간 실업팀에서 최숙현 선수는 매일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 실업팀은 성인들의 직장이다. 그런데도 맞았다. 성인이 아니면 맞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문제를 외부에 알리면서 어떻게든 지옥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말이다. 물론 알렸는데도 소용없었으니 그 일말의 가능성을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최숙현 선수 주변의 동료 선수와 감독, 운동 처방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의 폭력은 일상적이었으며 엽기적이었다. 체중이 늘었다는 이유로 빵을 20만 원어치 사오게 한 뒤 다 먹으라고 했다. 고문을 한 셈이었다. 선수가 감량을 해도 구타는 여전했다. 뺨을 수십 회 때리고 배를 걷어찼다. 외모를 비하했다. 최 선수는 일기장에 눈 뜨고 싶지 않다. 길 가다 누군가 나를 차로 쳤으면, 강도의 칼에 찔렸으면 등의 표현을 하며 두려움에 떨었다. 주변인들의 방관 속에 피해자는 고립되었고 대인 기피 증세까지 나타났다. 그렇지만 그러니 폭력과 협박은 그치지 않았다. 최 선수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폭력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 소속팀은 물론이고 대한철인 3종협회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도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서를 냈다. 하지만 반응은 없었다. 피해자인 자신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겠다는 어떤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았다. 관계자들은 선수의 아버지에게 합의를 종용하면서 시끄러워지길 원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였다. 선수는 참다 못해 경찰에 고소도 했지만 조사는 무성의했다. 아마 운동선수에게 흔히 있는 일 정도로 치부해 급한 해결 과제로 보지 않았을 거다. 한 문단으로 설명된 이 과정을 선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큰맘 먹고 알렸는데
조사는 한운동 만운동이다. 자신이 소속팀 사람들을 어딘가에 고발했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이니 가해자들이 괘씸하다면서 자신을 더 괴롭힐 상황만 만들어진 셈이다. 그래서 여기가 아니면 저기에, 저기에서 반응이 없으면 또 다른 문을 찾아서 두드렸다. 감독은 다른 선수들에게 고발 내용이 이상하다, 신고자의 평소 언행이 좋지 않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런 분위기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허탈감을 넘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심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져서 가해자와 싸우는 거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다. 하지만 가해자라 할지라도 같은 식구끼리는 감싸주는 폐쇄적 체육계의 큰 벽과 마주할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조직이 폐쇄적이면 문제를 외부로 드러내지 않고 내부적으로 쉬쉬한다. 누가 가해자야? 라는 반응보다 누가 신고했어? 라는 추궁이 일상적이다. 피해자가 동료 인생을 망치는 나쁜 인간으로 둔갑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이걸 몸으로 느낀 최 선수는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라는 마지막 문자를 보내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20년 6월 26일이었다. 2020년이다. 1920년이 아니다. 기가 막힌 건 죽음 이후 뒤늦게 드러난 문제의 퍼즐을 맞춰보니 최 선수에게 일상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운동 처방사가 정체불명의 인물이었다는 거다.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자체 소속의 운동팀 닥터라는 명칭을 부여받고 사람을 때리고 갈취 수준으로 돈을 뜯어가는데도 이를 감시할 시스템은커녕 문제를 신고할 창구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최숙현 선수가 드러낸 현실이 절망적인 것은 체육계가 2019년도에 큰 난리를 치르면서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성폭력을 상습적으로 일삼은 코치를 국가대표 선수가 고발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는 숨죽이며 살았던 이들이 자신의 피해를 증언하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졌다. 빙상, 유도, 양궁, 농구 등 여기저기서 걷잡을 수 없는 폭로가 이어졌고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논란의 중심에 선 체육계는 발본 3권, 일벌 100개 어쩌고 그러며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다짐을 말하기 바빴다. 하지만 최숙현 선수가 겪은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그쪽 사람들은 말만 번지르르 했다. 체육계가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다음의 경우를 보자.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여론을 의식한 정치인들의 발빠른 행보로 스포츠윤리센터라는 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법인으로 출범했다.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2021년도에 한 국회의원이 조사를 하니 학교 운동부 안에서 폭력을 당한 이들 중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한 경우는 13.1%에 불과했다. 경찰에 의지한 경우가 18.8%로 더 많았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체육계를 신뢰하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거다. 최근 야구선수를 하다가 그만두고 변호사도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는 있다. 학교 운동부의 기숙사 합숙을 금지하는 쪽으로 권고되고 있으며 축구, 야구 등의 종목에서
경기를 주말리그 형태로 진행해 평일에는 수업을 빠질 이유가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런 변화를 그다지 환영하지 않는 모양새다. 이렇게는 최고의 선수를 육성할 수 없다는 체육계의 반발이 있다.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는 별도로 훈련을 시켜달라고 청하기도 한다. 운동과 공부를 병행한다는 것이 낯선 것을 넘어 이렇게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을 자극했기 때문일 거다. 지금의 변화가 스포츠계 폭력이라는 시한폭탄의 뇌관을 단번에 제거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한지를 모두가 이해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과거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려 해야만 긍정적인 기대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면 그 원인을 느슨해진 훈련 탓이라고 할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이럴 때 스포츠 대회에서 성적이 좀 안 좋아진 게 무슨 상관이냐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다행이겠지만 가능할까? 폐쇄적인 체육계의 엉터리 시스템은 국민들과 무관하지 않다. 스포츠의 결과, 오직 결과만 보고 환호를 보내는 사람은 누구인가? 성적 지상주의는 선수와 코치가 집착한 탓도 있지만 국제대회에서 1등을 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모습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우리 때문에 생겨났다. 지나친 민족주의의 시선으로 스포츠에 몰입한 언론과 그런 기사에 일희일비한 사람들이 운동은 시작한 이상 목숨을 걸어야 하는 풍토를 조성했다. 올림픽 금메달이 국위선양이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선 체육계 폭력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2018년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몇 년 전에 정부는 8484 목표를 제시했다.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를 따서 종합성적 4위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개막을 앞두고 선수단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목표를 달성하면 선수들의 이름으로 시를 짓겠다 라면서 부담을 주기도 했다. 사람들은 선수가 금메달을 거머쥘 때마다 환호했다. 언론은 수십 개의 특집 기사를 작성했고 뉴스에는 선수의 초등학교 담임선생님까지 등장하여 훈훈한 이야기를 하기 바쁘다. 금메달 리스트는 여러 곳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기업의 광고 모델이 되곤 한다. 한순간의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된 운동선수의 모습은 다른 선수들에겐 지금의 부당함을 참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어버린다. 방황할 때 때려주는 스승이 참 스승이라고 억지로 생각하면서 버티게 한다. 반복되다 보면 정말로 그런 줄 착각하고 더한 일에도 개의치 않는다. 금메달만 따면 한 방에 인생이 달라질 테니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종합순위 1위를 한 노르웨이는 2016년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에서 74위를 했다. 같은 대회 기준으로 스웨덴은 동계올림픽 6위, 하계올림픽 29위를 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노르웨이나 스웨덴은 지형적 특성 때문에 겨울 스포츠 강국이 됐다. 그 나라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겨울 스포츠를 자연스레 접한다. 그들은 어디에 가더라도 스키를 탈 수 있고 스케이트를 신을 수 있으며 컬링을 접할 수 있다. 이를 생활체육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하계 올림픽까지 잘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국민이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종합순위 10위 안에 못 들면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되었냐는 뉴스가 등장하지만 올림픽 순위와 국격이 전혀 상관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민 자체가 없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목숨 걸고 운동선수가 되는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다. 목숨 건 운동선수의 좋은 성적에 국민들이 순간적으로 환호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유로 누군가의 인권이 취약해지는 시스템을 허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올림픽 경기를 보면 다른 나라에는 따로 직업이 있는 선수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과거에는 많은 나라가 운동에 재능 있는 소수를 선발해 집중 교육을 하는 엘리트 체육 시스템을 시행했다. 여기엔 정치적 이유가 있었다.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은 올림픽에서 누가 금메달을 많이 따는지를 두고 경쟁했다. 자유주의 덕분에 금메달을 많이 땄다. 사회주의의 위대함 덕분이다. 라고 선전할 수 있어서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사회주의 체제이던 동독은 1990년 서독에 흡수 통일될 정도로 경제 기반이 약했지만 올림픽 성적은 대단했다. 서독에 흡수되기 직전이었던 1988년 제24회 서울 하계올림픽에서 동독은 메달 순위에서 미국보다 높은 2위였다. 일본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뒤 국력을 모으기 위해 1964년 제18회 도쿄 하계올림픽을 유치했고 집중 투자를 통해 좋은 성과 3위를 이끌어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올림픽 결과가 국가의 위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수를 발굴해 혹독하게 훈련시켰고 금메달을 따면 나라의 영웅으로 대접했다. 후배 선수들은 영웅 대접받는 선배들의 모습을 부러워하며 모든 것을 바쳤다. 전두환 독재 정권은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전환하고자 스포츠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쳤다. 프로야구 리그와 프로축구 리그를 탄생시켰고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보상을 대폭 늘려 말 그대로 금메달 하나 따면 인생이 바뀌도록 했다. 그 결과 이전 대회까지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대한민국은 1984년에 열린 제23회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에서 종합순위 10위, 4년 뒤 서울 하계올림픽에서는 무려 4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다.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나는 한국의 올림픽 순위를 물었던 시험 문제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국민들은 흥분했고 이와 비례해서 학교 운동부의 목적이 성적 지상주의가 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스포츠계의 괴기스러운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대회 성적에 지나치게 몰입하고 흥분하는 사회가 원인이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 과잉된 감정에서 엉터리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연장되었으며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최숙현 선수는 전전긍긍하며 끝내 기댈 곳을 찾지 못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간과 마음이 되시는 분들은 책 민낯들의 나머지 챕터도 함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